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 교수님으로부터 이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요, 그냥 몇 분이 워크숍 형태로 간단히 한 걸로 알고 부담이 없었는데 와보니까 총장님도 오시고, 교과부도 오시고 해서 엄청나게 그랜드 스케일로 돼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대로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이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이 쓰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하기로 했던 거지만 50분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지적으로 워낙 한국 최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파워포인트 내용을 읽으시면 다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할 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목은 너리지 3.0 시대인데 솔직히 저도 이 너리지 3.0 시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용어는 이 주최측에서 만들어서 참 시적절하다 해서 앞으로 우리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이 지식 3.0 시대의 개념, 방향을 아마 정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융합의 본질과 방향, 학문의 경계를 허물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학교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한 20년 했고 또 20년간 이제 과학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그 독서 취향이라든가 지식 흐름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학문적인 그런 거대한 담론은 전혀 안 나오고 대중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대중적인 그 저서 중에서 지식융합을 좀 강조한 책을 몇 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1959년에 영국의 C.P. 스노우 소설가이자 물리학자인 그분이 연설한 두 문화, 이 두 문화로부터 아마도 그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아마 대중적인 견지에서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자는 인문학자들이죠. 인문학자들은 과학자가 이제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거죠. 또 거꾸로 과학자들 역시 인문학자는 무식하다. 서로 무식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1학년 겨울방학 때였던가 아마 문과 이과로 자기 인생의 진로를 가를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과 이과는 영원 죽을 때까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제가 이 나이에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또 제 글은 다 인문학적인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제가 논쟁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면 너는 과학자 아니냐고 공격을 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이분법은 굉장히 기색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이분법 때문에 문과 이과가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회 문제를 놓고도 접근 방법이 다르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게 두 문화의 발제인데 그래서 스노우가 한 결론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합치는 새로운 형태의 잡종 문화가 필요하다. 그게 제3의 문화입니다. 그 제3의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내지 않았습니다만 그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용어를 가지고 이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은 출판계에 계신 분들은 아주 정말 유명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술자나 인문학자 글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편집을 하는데 되게 외국 책은 한국에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하고 접촉하면 책을 출판했었는데 이 존 브록만 에이전시도 한국에 두지 않고 직접 출판사가 접촉을 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세를 받아가는 정말 타이쿤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 브록만이 유명한 사람들을 글을 다 모았어요. 제4회문화를 책을 냈는데 95년이죠. 뭐 도킨스, 데니, 데이비스, 핑크 정말 쟁쟁한 글쟁이들 글을 모아서 낸 책이 제3문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한마디 결론이 이거죠. 그동안에 우주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이런 모든 얘기는 인문학자들 담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인문학자가 해야만 그게 됐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많은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학이나 철학 대신에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한다. 즉 지식인의 파워시프트, 권력 이동이 생겼다는 책이 95년에 나왔는데 유감석 이 책은 한국에 번역판에 나와 있는데요. 번역판이 아주 안 좋아서 사보지는 마세요. 제 후배한테 제가 시켰는데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보시려면 원문으로 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외국의 필자는 스티브 핑크입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정말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컴프레스를 느낄 정도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식의 네 프론티아, 마음, 뇌, 유전자,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부터 수많은 지식이 나오니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즉 이게 지식융합의 시초입니다. 마음, 인지과학이죠. 신경과학이죠. 뇌는 유전자, 생명공학, 진화론. 이 네 가지 분야에 나오는 게 정말 이게 자체가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규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래요. 이 번역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정말 고등학생 이상의 학부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이 책을 사서 꽂아 두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적독, 쌓아놓고 책을 보다가 언젠가 그 책을 보지 않겠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책장사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출판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조무로에 다시 책을 냈어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인문주의자. 여기 인문학 하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인문주의가 뭐냐? 뉴를 붙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이고 과학자이고 공학자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정말 멀티플레이어죠. 지식의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모든 분야의 지식이 정통한 지식거인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말을 바꾸자면 인문학도 아는 그리고 과학, 공학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래의 인문주의자 자리에 가서 지식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문사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과학기술자 중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주가 어떻고 뭐 생명이 어떻고 그런 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인문주의, 즉 이 사람들이 구태여 표현한다면 융합 지식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21세기를 주도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핑커, 데닛, 거지와일, 모라백 등 22명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건 한국의 번역판이 잘 되어 있어요. 책 번역된 게 책 제목이 인문학은 최전선에서 과학을 만난다. 번역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이렇게 이미 그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2008년 이맘때 2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쓴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세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식기술융합 물결이 무엇인지, 지식융합이 무엇이고 기술융합이 무엇인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융합을 합니다만 그 전에 사실은 학자간 연구라는 용어가 있었죠. 인터디스플리너리 테스트에서 종래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수단은 만원경 현미경이기 때문에 자연성을 분석했어요. 쪼갰죠. 그래서 쪼갠 다음에 그 쪼개낸 결과를 사다리꼴로 해서 하이라키를 구축해서 결국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일치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렇게 학문을 구축했습니다. 그랬는데 컴퓨터가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자연 사회 현상을 종합하게 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로 사라지고 쇠퇴해지고 여러 학문의 공동력가 나왔다. 즉 수평적 융합이 가속됩니다. 이렇게 학문 연구수단이 컴퓨터로 넘어가면서 나온 게 바로 이 계산적 개념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뷰. 이 컴퓨테이셔널 용어를 계산으로 한국말로 옮길 때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칼큘레이션이 아니고 정보의 모양을 바꾸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적 개념이 등장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자연, 사회 현상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하게 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 자연,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계산기가 출현했다. 이 계산적 계획가 출현함에 따라 나온 신생 학문이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인지과학과 복잡성과학입니다. 인지과학은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이고 복잡성과학은 비선형 세계. 이 비선형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안 하면 집사람이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여러분 처음에 물을 트실 때, 수도꼭지 트실 때 조금 트시면 예쁜 물이 나오죠. 층류. 그 층류가 선형세계입니다. 선형세계는 조금만 힘을 가하면 조금만 결과 나오는데 비선형세계 뭐냐면 그 수도꼭지 조금 더 틀어보세요. 틀면 갑자기 난류로 변하죠. 그 난류세계.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가해도 결과는 크게 나오는, 즉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세계가 그동안에 뉴턴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는데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해서 설명이 되게 됐고 그 이론을 새로운 학문 이름 붙인 게 바로 복잡성 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전통적 구분이 붕괴되고 수평적 융합이 생겼다. 이게 바로 이제 학자간 연구인데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새 융합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융합이라는 말을 지금 뭐 막무가내로 쓰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쓰는 건 이겁니다. 이 용어는 꼭 우리가 이 융합기술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지만 이 정의는 꼭 출발을 알고 있자는 겁니다. 커뮤니티 테크놀로지인데 2002년 12월에 NSF, 이제 미국에는 교과부가 없으니까 NSF하고 상무부에서 미국이
20년 뒤, 2020년에도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빠져서 산학연 전문가 100명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워크숍을 했죠. 거기서 나온 게 이걸 하자. 그러니까 융합기술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정의를 내렸죠. MBIC, 나노, 생명공학, 정보기술, 이 네 가지 인지공학, 이 네 가지가 결합된 것을 CT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죠. 이미 불문제 내렸으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 C입니다. 이 C가 이게 말썽을 부리는 인지과학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문학적인 요소로 알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건 뉴로테크놀로지, 신경공학입니다. 그래야만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신경공학인데 N자가 이렇게 N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N을 늘 쓸 수가 없으니까. 또 하다 보니 브레인 사이언스, B로 쓰려고 해도 이 붙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이 C로 한 것 같은데 이건 인지과학이라기보다 신경공학이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걸 인지과학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이게 다 빠져나가 있어요. 신경공학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술의 비트, 생명공학의 진, 유전자, 나노기술의 애톰, 원자, 인지과학의 뉴런, 신경, 이 네 가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 그것이 바로 CT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2003년에 레포트 나오는데 2020년에 20년 뒤에 융합기술로 새로운 르네상스가 온다고 했는데 시나리오 20가지 있는데 이건 정말 다 20가지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참 이거 할 수 없이 좀 섭섭합니다만 이 시나리오 25를 보면 20년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죠. 10년 뒤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모든 분야에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50여 이상 그 정부 출연연구소에 이렇게 특강을 나가는데요. 참 죄송한 얘기는 이 융합기술이 정리된 책, 그 책을 가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뭐 한 10불이면 사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래요. 이 한양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갈 때마다 제발 그 책 좀 한 20권, 30권 사다가 도서관에 비치내라. 또 이 책을 아무도 번역을 안 해요. 안 팔려요. 제가 봐도 번역할 책은 아니고 해서 이 한양대에 혹시 도서관에 없으면 안산 캠퍼스 여기에다가 한 20권 사다가 놓으시면 학생들하고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융합기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한양대 있겠죠, 물론. 죄송합니다, 먼저.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2006년 봄까지 이공계위기가 사실 담론이었어요. 이공계위기가 한참 시끄러웠죠. 근데 이공계위기를 자꾸 떠들어야 정부가 관심과 돈을 주니까. 그랬는데 이공계위가 사라지니까 인문학자가 우리도 못 살겠다. 문사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대학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용어가 뭐냐면 인문학과 자연과 융합 연구 소홀했다. 즉 인문학의 살 길 중에 하나가 융합학문이다. 글쎄요, 지금 4년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문학자 중에 자연과학 융합 연구 하시는 분 저는 별로 유영만 교수님 빼놓고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문제의식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대에서 이제 기조 논문이 나왔죠. 저기 김광웅 행정학 교수가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논문의 키워드가 이겁니다. 대학의 미래가 융합학문에 달려있다. 뭐 문제 진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 3월에 처음으로 경기도 테크노밸리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발족했습니다. 저도 이 가봤는데 건물 참 잘 지어놨어요. 근데 글쎄 학생들이 별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8기 연구소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BK21을 이제 갈아치워야죠. 정부가 바뀌니까. 바꾼 게 바로 이겁니다. WCU.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키우자. 세계 수준으로 키우자. 그게 W 프로젝트인데 이때 이제 온통 대학 교수분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청을 해야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2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반드시 프로젝트 책임자는 노벨상을 탔거나 탄 세계 수준 리더가 와야 하고 두 번째가 융합기술. 근데 융합이 뭐냐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융합책이 좀 팔리겠구나 해서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이 나왔고 그리고 그해 11월에 여기 허균행 사무관이 와있으면 교과부에서 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늦었습니까? 2001년에 위기했던 그나마 7년 만에라도 이게 나와서 1,000만 다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9천억을 쓰자, 5개년. 그리고 2010년, 금년이죠. 지식경제부가 산업유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융합, 기술융합, 산업 이 세 가지 바퀴, 세 바퀴 융합이 제대로 될 때 저는 융합시대에 한국이 경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분을 뺏겼으니까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지식융합의 대표적인 학문은 인지과학이죠.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인지와 정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 정서. 왜 인지과학이냐 이거죠. 마음을 연구하는데 인지과학으로 했죠. 이게 1956년인데 얼마나 과학자들이 어리석은가. 그때 정서를 빼버렸어요. 연구 과제에서. 왜냐? 정서는 동물도 있지 않느냐. 죽고 배고픈 거. 근데 이게 결정적인 오류라는 게 이제 한참 뒤에 30년째 드러났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주관적인 현상이죠. 자연과학은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현상으로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객관적 현상으로 만든 그 가설이 기호체계 가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보를 지어준다. 동의하시죠? 정보처럼 계산을 말씀, 즉 기호를 조작하는 매니플레이션 과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호를 조작하는 시스템이다. 즉 결론. 사람의 뇌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다.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즉 사람의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이렇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인류사상 최초로 마음이 자연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마음을 연구를 했죠. 단지 이게 등장해서 자연과학으로 연구된다는 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학문,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인류학, 인문학에서 마음을 연구를 계속 이 인문학의 목표가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거기에 보태진 게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그 당시 56년 그 당시 신경과학은 거의 뭐 확물이었으니까 그럼 별 볼 일이 없었고 인공지능이 이 인지과학의 모든 걸 헤게모니를 잡고 연구를 해왔던 것이죠. 제 목표는 융합학문 설명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단과 이 학문이죠. 이것들이 인지과학적 접근 방법, 즉 정보치 접근 방법에 의해서 나온 학문, 이 파란색들이 어떻게 보면 융합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철학 같은 것은 그 미국의 폴 처칠이었는데 패트처칠 부부가 그 신경과학 연구를 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것. 인지심리학은 물론 인지과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인지언어학, 개선언어학, 인지인류학, 인지고고학, 인지종교학 이렇게 있죠. 다 인지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해서. 인지고고학 같은 경우는 이 연구하신 분들은 화석을 갖고 연구 안 해요. 화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행동경제 다음에 화살표 잊히는 분이 많아요. 화살표 잊히지 마세요. 이거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데 인지란 이 표현 때문에 더 큰 학문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똑같이 하는 단지 이게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 이 학문 세계도 참 파워게임이에요. 인지경제학은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 유럽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에서 하니까 역시 학문도 힘을 발휘 못 해가지고 인지경제학은 지금 별로 빛을 못 보는. 제가 이 책을 사갖고 후회스러워요. 저는 이제 책을 쓰니까 공부를 했는데 책을 한 3권이나 샀죠. 그런데 전혀 뭐 미국 아트로도 안 나오고 이거는 앞으로도 빛을 못 보고 이 행동경제학이 주도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소위 융합학문이 뭐냐? 대표적인 거를 행동경제학 설명드려 볼까요? 행동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단하게 이제 관심 갖고 또 책도 참 잘 팔려요. 행동경제학 이름만 붙인 책은 다 잘 팔립니다. 댄 에리언이 책도 잘 팔렸고, 너지, 션스타인 책, 이렇게. 참, 그것도 한국 사람 독서 편향을 나타내는 하나, 그 사례인데. 그러니까, 신고주파 경제학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홈 에코노미크스, 경제적 인간. 첫째, 남은 모르게, 나만 잘 살면 된다. 물질 이익만 추구하고. 둘째, 유틸리티,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합리적 판단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을 보는 건데, 이게 깨졌죠. 글로벌 금융위 때 이유가 뭐였죠? 월스트리트의 그 많은 탐욕적인 그 파생상품. 즉, 탐욕적이라는 건 합리적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걸로 해서 행동인의 빛을 보는 건데, 이건 이제 융합학문이죠. 인지심리학과 경제학. 즉, 경제학에 심리학을 넣은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합리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인 캐너만과 트버스키가 79년에 이 이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펙트란 이 용어를 저도 잘 몰라요. 저만 모르겠어요. 카나만도 몰라요. 카나만도 누가 물어봤어요. 왜 이름 정했냐니까 좀 튀려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정하면 튄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하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리스크하에서 의사결정. 그럼 좀 아시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요 프로스펙트. 그래서 카나만하고 트버스키가 내서 2002년에 카나 노벨상을 탔죠. 타서 행동경제. 근데 트버스키는 못 탔어요. 죽었으니까. 오래 살아야 노벨상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저는 이제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서 이 바이어스를 한번 조사했더니 무려 100개 이상이 나와요. 정말 인간은 매일매일 매초 정말 비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경제경제학이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연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법 시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뇌 연구는 알다시피 사람은 뇌에서 사람 마음이 나오는 연구하는 건데 우선 인지신경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태여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은 내가 블랙박스였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떠저까 그동안 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영상장치로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어떻게 피가 흐르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신경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 정서신경과 설명을 드려야죠. 그 인지과학을 창설할 때 그 멤버들이 정서를 빼버려서 이름을 인지과학으로 정했는데 그 신경과학 역사를 보면요. 머리가 아픈 이유로 역사에 남은 사람이 많아요. 뭐 피니어스 게이지라든가 H.M. 이 엘리엇이 그 사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 남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지적 수준도 높고 훌륭한 미국의 중년 신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결정도 못하고 약속도 못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다마주 정말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서로 궁합이 맞은 거예요. 다마주가 이 사람을 봤더니 젊었을 때 뇌종양 수술을 할 때 이 전두엽 앞에를 건드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정서를 다루는 부위를. 그래서 이 사람이 낸 책 이름이 이겁니다. 데카르트의 오류. 데카르트가 누구죠? 프랑스 철학자인데 합리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데카르트 선생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4년 이 책을 내서 이때부터 이 정서가 인지과학의 핵심 연구주제로 등장했고 제가 보는 책의 대부분 정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인 정서가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해서 정서 기능을 똑같이 키워줘야만 인지 기능도 같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과학입니다. 의식은 뭐 프로이트나 칼융을 들먹거리기 없이 그건 신비스럽고 동물과 인간이 마지막까지 다 빼고 해서 남은 건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 사람과 같다 해도 의식만은 없어요. 의식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는 거. 그러니까 의식의 정의도 뭐 수백 가지 넘다 합니다만 가장 공통적인 하나는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 의식. 근데 그걸 어떻게 자연적으로 연구를 못하죠. 신비스러운 현상인데. 의식을 미스테리를 캐내면 인간은 이제 다 끝난다는 얘기 나올 정도 의식이 신비스러운 건데 꼭 과거 역사에 보면 정말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인간. 브렉스를 하는 사람. 그래서 크릭입니다. 크릭 알다시피 53년에 DNA를 노벨상을 탔죠. 노벨상을 탔으면 놀고 먹어도 돼요. 한국 같으면 진짜 놀고 먹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뭐 정말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골치 아프게 의식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융합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의식도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면 분명히 그 의식이 나오는 신경세포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때까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놀라운 가설이랑 자기 해놓은 얘기를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의식이 자연과학 연구 테마가 되면서 1994년에 미국의 신경과학회에서 의식을 연구 주제로 채택을 한 겁니다. 즉 의식이 자연과학 연구 들은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NCC. 이것도 이제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구태한다면 의식과 상관된 신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근데 여담 같은 말씀 1초만 드리면 데카르트 오류 놀라운 것을 다 한국에서 책이 안 팔려요. 이게 반머리판 나왔는데요. 조금만 좁아서 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좋은 책, 그러니까 마일스톤 과학과 인류 문화 역사에 큰 획을 짓는 책은 제발 좀 3,000권 이상만 팔리면 좋을 텐데 안 팔려요. 그 도서관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왜 그러냐? 외국 책의 팔자 여자 팔자예요. 이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한국의 출판사를 잘못 만나면 사라지고 뭐 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여성 뭐 비슷하게 해서 이 책도 좀 많이들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낸 출판사가 다 영세해가지고 둘 다 문을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융합학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인지, 정서, 의식과학이 있어가지고 이쪽 위에 칸은 인문과학과 만난 겁니다. 이거는 자연과학, 사회신경과학, 신경경제학, 신경마케팅, 신경신학, 신경윤리학. 제가 영어로 쓰는 거는 이게 아직 한국말로 이 정립이 안 돼서 제가 제 나름으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회신경과학은 사회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만난 거예요. 예컨대 그 좌파, 우파, 우리나라 참 시끄럽죠. 그 정치 성향이라든가 또 전라도 경상도 싸우 지방세 또 정의란 무엇인가 요새 책 인기인데 그런 거 그런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연구의 한 개의 툴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뇌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다음 신경경제학. 이건 행동경제학의 플러스 하나.
신경과학을 구태인 거죠. 그 다음에 신경 마케팅은 펩시 패러독스. 그러니까 펩시 역설인데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브라인 테스트, 눈을 가리고 드리면 다 펩시콜라가 맛있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상표를 보여주면 다 코카콜라 섭니다. 이 펩시 패러독스. 이렇게 왜 그런 마케팅에 의해서 인간은 내가 그런 반응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신경 마케팅입니다. 신경신학은 하느님을 믿을 때 뇌에서 이런 현상을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있고 밑에 가서는 계산신경과학은 컴퓨터하고 신경이 만나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게 나오고 또 신경정보학, 신경공학은 이건 참 잔인한 학문입니다. 구태여 표현하면 어떻게 인간은 뇌를 공학적인 처리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게 신경공학입니다. 이제 우리 뇌도 공학적인 처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윤리문제에서 신경윤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저는 그 시기를 국제학술지가 나오는 해로 보는데 사회신경은 2006년에 그 최초의 국제학술지 나왔을까 한 4년밖에 안 된 학문이고 신경윤리학은 2008년에 나왔습니다. 풋내기 학문이고 제가 대학교 가면 그래요. 학생들한테 내가 여러분 젊은이라면 이걸 하겠다 공부를. 저는 사회신경과학이나 신경윤리학을 공부하면 앞으로 정말 부러우십니다. 이런 데는 사회신경 같은 데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그 지방색이 많은데 그걸 자꾸 훈육식조까지 들먹거릴 필요 없이 계산서는 전화서는 딱 모아놓고 뇌를 조사하면 곧바로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나갈 논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참 재밌는 학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신경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트롤리입니다. 광차.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있습니다. 5명이 있고 1명이 있죠. 1번. 이게 선로를 바뀌면 5명에서 1명, 결국 4명이 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밀어 넣어버리면 결국,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다 5명 살고 1명 죽어서 4명이 살아요. 결과는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되게 이걸 택한다. 왜냐? 이거 사람 넣는 건 좀 미안하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합리적인.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게 조슈아 그런 하버드 대학생이 그 대학원생에서 사이언스에 곧바로 이 논문이 나갔고 그 뭐냐면 1에는 공감을 많이 시나리오, 2번이 기피한다. 그래서 그 F나 뇌를 들여다봤더니 2번 시나리오가 1번보다 정서 부위를 활성화하더라. 즉 결론, 감정이 예상외로 유리 문제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온통 타임지가 다르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막말로.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적 판단은 이성과 감정 중에서 어느 쪽이 가능한가 할 때 그 칸트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그 수독을 시켰어요. 그때 데이비드 휴미 혼자만 꾸렁꾸렁 했어요. 아니다. 도덕은 느껴진다. 근데 휴미는 칸트보다 워낙 힘이 없으니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이 결론만 가지고 본다면 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근데 최근에 한국에 정의란 무엇이냐는 책이 인기인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쓴 책인데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불완전한 책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그런 정의란 무엇인가 같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담론만 갖고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뇌를 들여다보고 하는 결과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야지. 말로 이렇게 담론 갖고 하는 건 그거는 말을 위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린 행동경제학에다가 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건데 99년에 그것도 원숭이뇌를 연구해서 나온 신경경제학 논문이 최초로 게재돼서 이게 이제 99년을 신경경제학의 탄생해로 보니까 지금 생긴 지 한 11년밖에 안 된 이것도 풋나기 학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뢰죠. 우리 사람을 믿을 때 다 계산하죠. 어느 학교 나왔고 돈이 있고 없고 인상이 다 있고 믿을까 말까. 돈 빌려줄 때 다 계산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하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 자크라는 사람이 트러스트 게임, 신뢰 게임을 시켜놓고 사람들한테 게임을 시켜놓고 뇌에서 나는 호르몬을 줬을 때 하나 남았어.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포용 호르몬입니다. 거절 케미컬. 그러니까 남자가 섹스를 하고 아침에 헤어지기 싫을 때 깨어나는 것도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아이가 울 때 엄청 골치가 서는 건 젖을 주려고 그런 이 호르몬 때문에. 즉 사랑과 섹스의 호르몬인 그것만이 나왔던 이상하죠. 우리가 사랑을 신뢰할 때 합리적으로 할 텐데 이상하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신뢰 행동이 신고전파 경제 주장처럼 이성에 의해 의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서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겠습니다만 이러한 연구도 나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뇌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뇌를 블랙박스로 보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이론들, 담론들이 하나하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뇌연구 융합학문의 저는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시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신경신학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하는데 저는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이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신경신학은 인간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 뇌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 집사람도 맨날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 되게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요. 건강하고. 그래서 그 신과 종교의 기원을 신경과학의 바탕을 두고 연구하는 게 신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체험은 자기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명상을 하건 뭐 수녀님이 기도를 하건 어느 순간에 딱 절대자와 일체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신비체험입니다. 그 신비체험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신경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노먼 게슈빈트가 이것도 참 이게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 잔다르크, 아빌라 성리테사,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이 간질 발작이 측두엽에서 발생해서 신비체험했다는 그 이론을 냈습니다. 물론 종교 믿으신 분들은 좀 불쾌하시겠죠. 바울이 감히 발작을 일으키다니. 테레사가 그렇고. 근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누버그가 이제 신경신학을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실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게 최근 번역판에 나와 있습니다. 명상하는 팀에서 불교신자, 기도하는 카톨릭 프랑시스코 수녀, 명상기도 절전에 전두엽 오른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측두엽이 나왔고 전두엽이 나왔고 그래서 신이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신이나 내가 다 그대 신경세포에 전기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고 불교에서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도 한국에 번역판에 나와 있는데 참 잠잠해요. 저는 이런 담론이 나오면 그래서 종교인들이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다 깔아 뭉개가지고 이건 싹 사라져서 책도 별로 안 팔렸어요. 그렇죠. 말썽이 나야 책이 팔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 판국에 카나다 이 사람 엄청 특이한 사람, 신경과학자인데 카르멜파 수녀 뇌를 반응을 연구해놓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 그런데 아주 또 특이한 이론을 내서 이 책은 번역판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책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견해가 다릅니다만 앞으로 이 신경신학은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는 언젠가 한번 거대한 이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작년에 우리가 다윈의 뭐 탄생 200주년 또 종의 150주년에서 온통 다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1859년 작년에 그렇게 많이 이건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수염. 남자 수염이 왜 있느냐. 그걸 설명을 자연스럽게 못하죠. 왜냐하면 자연 선택은 생존 경제에 관계돼서 수염이 있으나 마나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짝짓기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 별로 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진화 심리학을 볼까요? 이것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우리 몸뚱이, 사람 몸뚱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된 거다. 그렇다면 왜 몸뚱이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것도 참 특이해요. 인간의 마음도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존 투비하고 코스미데스 부부죠. 그 부부가 적응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내서 그때부터 생긴 학문이 진화심리, 다시 말하면 진화론과 인지심리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도 몸뚱이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진화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도 간단한 얘기인데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도 생긴 지가 한 18년인데 또 놀라운 건 진화심리학은 또 잘 팔려요. 그러니까 행동심리학, 행동경제학, 진화심리학 한국에서 정말 비슷해요. 그 진화심리학 한국 사람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리를 두 가지 좀 소개할까요? 뇌는 컴퓨터에다 뇌를 구성하는 신경현황은 환경에 적절한 행동. 이거 마지막 이 대목이 좀 불쾌하죠. 현대인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석기시대 조상들, 즉 뭐 했죠? 남자들은 사냥하고 여자들은 풀 뽑았죠. 그 수렵 채집할 때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건데 이렇게 멋있고 트위터 사냥하고 뭐 온통 날 겹쳐도 여러분은 원시이네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진화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옛날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나온 게 언어, 스티븐 핑크가 그랬죠. 살인, 폭력, 이타영이, 기만행위, 질투, 또 아름다운 평 이런 마음들을 연구하는 게 진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주제를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책 나오는 쪽쪽 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 번역서입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게 짝짓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선택만 얘기하는데 성적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짓기란 뭐냐면 남녀가 이게 중요해. 이 표현을 보실게요. 제 설명보다. 20세기 과학은 오로지 자연선택만으로 마음의 진화를 설명하려 했었다. 성적 선택에 대한 노골적 관심 없이 인간의 진화를 논한 것은 로맨스입니다. 이게 너무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이 책에서 하는데. 즉, 낮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마음은 자연선택으로 설명이 됐는데 밤에 이불 속에서 사는 마음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자. 그러니까 그 밤에 이불 속에서 갖는 마음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을 쓰니까 책을 빨리빨리 사보는데 이제 실내 이 책이 나와서 책을 얼른 샀어요. 이 짝짓기는 뭐냐면 짝짓기는 성적인 문제인데 머리, 지능과 합쳐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하죠? 자꾸 거짓말하죠. 또 식당에 가서 돈도 없으면서 비싼 거 사 먹고 여자 앞에서 돈이 다 이 거짓말하는 게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게 이 사람 얘기는 사랑이 요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로 한다가 지능으로 이게 짝짓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자가 잘하는 거짓말 쭉 리스트되어 있고 남자가 잘하는 거짓말 쭉 리스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긁어 모아가지고 책을 내는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책을 얼른 공부하고 좀 팔릴 것 같아서 그 짝짓기 심리학 책을 냈는데 글쎄요, 그냥 겨우 본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든 짝짓기 지능도 있습니다. 그 짝짓기 지능이 있다면 이것도 IQ 제가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건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겠고 요새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짝짓기 지능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클린턴입니다.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유추를 해보십시오. 오늘 린스키하고 힐러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말 잘못하면 또 트위터까지 중계되는데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식융합 얘기입니다. 비선형세계. 아까 비선형세계 말씀드렸죠. 측류, 난류, 그래서 나비 효과. 이 용어가 너무 절묘해서 써놨습니다. 레귤라, 일레귤라. 정말 멋있는 용어예요. 한번 보세요. 레귤라, 일레귤라리티. 이 두 단어에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불규칙성. 그러니까 혼돈 속에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으니까 과학이죠. 그래서 카오스 과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었죠. 두 군데. 프리고진하고. 프리고진 죽어버렸어요. 벨기에 사람인데 한국에 여러 번 왔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게 사라졌고 이제 세계 복잡성 과학의 메카는 산데페입니다. 거기서 하는 게 복잡적 관계를 연구하는 거고 자기 조직화를 연구하고 이 사람들 얘기가 혼돈을 가다니 엣지란 말이 한때 그 텔레비 드라마에서 이상하게 쓰던데 그 엣지입니다. 엣지 오브 카오스에서 생명이나 인간의 마음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개념은 창발입니다. 이머전스. 즉 단위 요소에 없는데 전체에 있더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4, 5. 즉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전열주의, 활용주의가 종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쫓기니까 설명을 조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세계에도 융합원이죠. 프레탈 계약, 비선형 동력학, 복잡계 경제학, 경제물리학, 네트워크와 인공생명, 인공생명창발. 특히 인공창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게 이 개념으로 붉은 악마 현상 또는 촛불 시위를 좀 이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공생명. 특히 네트워크학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학, 인공창발을 서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만 한국 사회 현상을 진단할 때 이만한 툴이 없다 해서 인문학자도 특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 독특한 논문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인 겁니다. 그 보수적인 경제학도 이 가운데 있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과 융합해서 이렇게 여러 학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인지과학과 만나서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이 생겼죠. 뇌과학과 만나서 신경경제학, 신경마케팅이 생겼죠. 진화생물학과 만나서 진화경제학이 생겼죠. 복잡성학과 만나서 복잡계 경제학, 특히 환경에서는 환경경제학, 생태계학. 환경경제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그 시장 실패를 정책으로 바꾸자는 거고, 생태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학이나 자연의 생태가 같이 간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다 사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식융합을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기술융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융합의 대표는 IT죠, 아무래도. IT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신경과학과 만난 거. 여기는 생물학과 만난 거. 이건 자기끼리 만난 거, 정부에서끼리 만난 거. 이건 정부술과 전통산업이 만난 거. 이렇게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정보기술의 강국이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야겠죠. 그래서 생물정보학.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없었으면 인간계는 활용도가 실패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스템 생물학. 합성 생물학은 얼마 전에 지난 봄인가 크레이그 벤터가 박테리아를 가지고 생명을 하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그런 합성 생물학. 그래서 이게 이제 신생학문이고요. 이쪽은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컨버전스는 우리가 비록 스마트폰으로 고전합니다만 세계 1등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제가 책을 쓸 때 상공은 다 뒤져보면 LG, 삼성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1등인데 유감스럽겠죠. 스마트폰으로 코너에 몰려있는데 언제나 따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통융합. DMB라든가 IPTV. 무선통신융합은 FMC라고 온통 텔레비 선전까지 나오는 건데 그거고. 또 미래 인터넷은 2025년에 되면 완전히 온 세상이 인터넷을 얽히는 거죠. 그렇게 있고. 또 이건 전통산업은 이제 우리가 전통산업을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이거 정보기술을 이용해야겠죠. 당수산업은 텔레메틱스 같은 게 있죠. 조선산업은 디지털 선박, 또 건설산업은 인터넷 빌딩, 또 UCT. 정부에서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스마트 그리드는 요새 온통 씹어 나죠. 기존 전력망을 컴퓨터를 가지고 집집마다 미터기를 따로 둬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더 합리적인 으로 쓰자.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융합 기술을 가집니다. 저한테 5분 남았는데요. 5분 동안에. 생명공학 기술은 이쪽은 아까 설명드렸죠. 생물정보학, 시스템 생물학, 합생물. 그리고 이제 나머지죠. 바이오 메디칼. 당연히 의학과 만나야겠죠. 그다음 바이오스는 사이보그 만드는 거. 우리 몸에다 인공장치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생체 조직공학은 자기 피부로, 자기 살로 자기 조직을 만드는 거. 이미 허벅지 살을 떼서 어떤 여자가 자기 유방을 다시 복원한 적도 있죠. 그래서 2030년 되면 뇌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 조직이 자기 몸으로 티슈 엔지니어링이죠. 영어로 하면. 그렇게 이제 이쪽은 나노기술 쪽입니다. 생체 모방학, 나노기술. 이건 정말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판타스틱한 분야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제가 시간에 쫓기지만 이건 하겠습니다. 그 나노화학의 출발점 나노로봇이죠. 그래서 에릭 들레스가 1980년에 장기전지 책을 낼 때 뭐라 했죠? 나노수업을 넣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 세포 수복기계.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는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 로버트 프라이터스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 나노로봇으로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혈구 자체가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가 있어야 우리 숨을 쉬고 운동하는데 이제 나노 적혈구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올림픽 가면 1등 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달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사람이 있어요. 뇌에다 집어넣습니다. 나노로봇을. 모세혈관에. 우리 신경세포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우리 마음이 나오는데 그 미세혈관의 작용을 로봇으로 고치면 무슨 얘기죠? 결국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나노화학이 궁극적으로 2030, 40년 되면 인간의 몸뿐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리디자인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판타스티가 놀랍고 무서운 학문이라는 걸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중간에 생략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가만히 있는 저기 앞에 우리 허사모님 계시는데 정부에서 만든 게 이겁니다. 저보다 허사모님 설명하니까 빠를 같은데 이렇게 2008년 11월에 융합기술 발전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아까 NTBTIT에서 그 인지과학이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용어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IT, 신경과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CES라는 용어를 쓰기 싫었는데 그건 정말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융합기술에서는 신경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느 날 정부 사람 많았더니 신경공학을, 인지과학을 이 바이오의 하위 개념으로 그건 정 실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계획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계획 많은 나라예요.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까 기본계획 중점 50개, 신선원령 62개, 역세계획 이렇게 많아요. 얘들 다 잘 되면 우리나라 이미 노벨상 탔겠죠. 그래서 139개 중에서 고르는 게 융합까지 38개입니다. 그래서 38개를 쪼갰어요. 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 건데. 그래서 중점 융합과 15개, 그 다음에 23개 해서
바이오 의료 5개, 에너지 환경 5개 정도 돼서 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제가 그 생략을 뺐구만. 안 가져. 근데 이 5가지가요, 제가 표를 안 가져가는 얘기하면 이게 다 다른 나라보다 한 3, 4년 처져 있는 걸로 정부에서 분석했고, 특히 요게 이산화탄소 포지조 이 기술은 아주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식융합, 기술융합, 특히 기술융합 정부에서 나서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기술융합하는 목적이 뭐죠? 연구가 목적이 아니죠. 그걸 상품화해서 우리 먹거리, 이 성장능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산업융합입니다. 그 산업융합. 이건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지난 3월에 그 지식경부 장관하고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산업융합법을 만들자 해서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준 자료입니다. 보시면 경쟁 환경이 바뀌고 소비자 니드가 바뀌고 기술 개발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는 융합의 시대가 왔다. 그런 하나의 그 패러다임 변화가 왔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도 이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산업융합의 시대에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들은 산업융합의 기본, 기술융합의 기본, 모든 게 기본은 IT입니다. IT가 우리가 선진국인데 그 IT가 통신, 가전, 컴퓨팅, 컨텐츠,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분야와 만나서 이렇게 정말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OECD 국가 중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이 세계 5등입니다. 5등. 그리고 광통신,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세계 2등.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부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산업융합 시대에 세계 선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책을 냈고 기술 대응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39분을 모시고 제가 편집했고 제가 지난 9월 4일 날 KBS에 나가서 융합에 대한 50분간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심 있으시면 다시 보시기를 보면 아마 융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